들기름이 참 좋은데 이게 말이야 오메가3의 보물창고 같은 거라고. 문제는 산패야. 수십 번 보관 용기를 열고 닫다 보면은 변질돼서 다 먹어본 적이 없어. 생들기름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스프레이 방식으로 외부 공기 유입과 빛의 완벽한 차단으로 산패 걱정이 없이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생들기름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뿌리는 오메가3 생들기름 스프레이를 써보세요.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서 2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들깨의 귀한 영양을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젠 마지막에 뿌려만 주세요. 그냥 들기름 자체만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 네이버에서 생들기름 스프레이를 검색해주세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나왔던 김동연 부총리의 어제 발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월권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독립성,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규제개혁 입법의 뜻을 모았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날을 세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고용성 쇼크가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선 소득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대기업 독식에서 찾으면서 삼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삼성이 저게 60조를 벌기 위해서는 1차, 2차, 3차 얼마나 쥐어짭니까?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세계 1위의 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핵심 경제 기조를 강조한 건데 어제 김 부총리 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 전원 움직임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른 생각이 있어도 맞춰가는 거라고 말해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 부총리는 공개 일정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첫 발언권을 달라, 나중에 하시라. 이런 신경전으로 시작된 어제 저녁 한국당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비대위 구성은 손일 때라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시작부터 부딪혔던 심재철 의원을 향해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을 때 막아줬다. 부의장하면서 밥 한 번 산 적 있느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볼성사납게 다투고도 양쪽 모두 분을 사귀지 못한 듯 오늘도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막장을 넘어 엽기,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당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 내내 한국당이 내탓 공방만 하는 사이에 정의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며 10%를 기록해 한국당을 따라잡았다는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제1야당 교체라는 정의당의 호언장담이 적어도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뤄진 셈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기무사의 여러 가지 논란들, 지금은 좀 정확히 말하면 기무사 전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월호에 관련된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을 다뤄왔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문제는 위수령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게 터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들끼리 안일 뿐이라고 실드를 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세월호 사건은 기무사가 하자는 대로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중에 언론에 잘 안 알려진 이야기, 이 기사를 쓴 분은 김원식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월호 선체 훼손이 식별이 되면 정부 비난을 우려해서 배를 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당시에 과적, 급편침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려놓고 검찰은 기무사는
세월호에 선체 훼손이 있을 것을 마치 예상이나 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선체 훼손이 발견됐을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있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논리 모순에 빠지죠. 스스로 박근혜 정권이. 그렇죠. 선체 하부의 긁힘과 파공 등 훼손 부분이 식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측했다는 것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인에 대해서 과적 조타비수 고박 분량으로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기무사가 문건이 발견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생존자 가족과 미수습 가족을 분열시키고 이것도 기무사에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무사가 깊게 관여됐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다. 근데 그게 왜 기무사가 개입이 됐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실제로 왜 그 김진태가 당시에 세월호 인양하지 말자, 그리고 해상에 무슨 기념 공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지금도 돌아다니죠. 김진태가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 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이 묻는 겁니다. 가로치고 사진은 하와이 진주만 아리조나호 침몰 장소 가로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양하지 말자는 논리를 폈었어요. 우리가 그때도 김진태를 엄청나게 비난했던 바로 그런 부분이 바로 이건데 이게 기무사의 안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기무사의 안을 김진태가 실행했네요. 나는 정말 원래 순진한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프레임 속에서는. 근데 다른 패널분들의 말이 맞았다고 느끼니까 왜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러죠? 왜냐면은 신비님이 대략 그런 식이었다고. 여기는 기무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국정원이라고 얘기하고 국정원에서 이런 오더를 주면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쉴드 치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에이 설마요. 뭐 박근혜 정권이 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지들끼리 쉴드 치는 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 실행 계획대로였어. 그 뭐 다른 방송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거 박근혜 눈물. 박근혜 눈물 그때 제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제가 그때 이유를 제기를 했던 게 사실 그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인데 사실 여자든 남자든 눈물이 흐르면은 닦기 마련이잖아요. 닦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흘리는 거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눈물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국가의 모든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 격해져가지고 눈물이 보일 것 같으면 잠시 연설을 멈추고 눈물을 닦고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이 기무사가 연출한 대로 PD, 기무사, 너무 주연 그 박근혜 이거잖아 지금. 연출이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기무사가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쌍차 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쌍차에서 맞아요. 그 사찰을 엄청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체포했죠. 뭐 체포라고 말하지 우리가 잡았잖아요. 잡아서 이제 넘긴 사례가 이유가 있는데 그때부터 사회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막강한 노비력과 권력과 고난을 가지고 국정원과 국가기관, 경찰도 될 수 있고 해경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집권 정당과 일부 의원들까지 공격수로 내세우면서 누군가가 이 범죄자의 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만약에 왜 군이 동원됐을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왜 군이 동원됐을까요? 군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명령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군밖에 없습니다. 국정원도 국정원 직원별로 여야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군은 가장 여야 성향이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직을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쿠데타 모의까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군이 사회의 각종 사건 사고에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것을 당시 국회의원들이 보호막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전면에 공격수로 나서게 해서 또는 이것을 진상을 조사 못하게끔 방해하는 목적으로 활용됐다. 거기까지가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가진 세월호는 왜 기무사가 개입했을까? 저도 궁금해요. 제 추정은 뭐 그냥 우리는 뭐 지상파도 아닌데 제 추정은 있어요. 이미 방송으로도 한번 나갔습니다. 사건은 분명히 국정원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류들이 나왔으니까 국정원이 관리하는 배였다라든지
근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주체는 지금까지 기무사가 아니었을까? 왜 사건 나오자마자 행복항이나 또는 단원고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국정원 직원은 잡힌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문서상으로 보면은 세월호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는 군인 기무사였는데, 그러면 왜 기무사가,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정은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정해보는 거죠.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무사령관이 누구였냐면요, 이재수였거든요. 이재수가요, 박씨 친구? 박지만 절친이에요. 박지만 절친이면 박근혜 동생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우리 지만이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진태가 쓴 글 있었잖아요. 애리조나호에 관련된 거. 이번에 기무사 문건에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6월 7일 BH에 청와대에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안을 했고요. 세계 각국의 수장 문화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수장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그 문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군의 전통 장례 방식이고요. 민간 차원의 수장도 활성화되어 있다. 미 해군은 수장 대상을 군인 및 국가에 기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애리조나호가 나옵니다. 이 애리조나호 보고서가 나온 것을 김진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건이 공유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 땅에 완벽하게 공유됐다는 거죠.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인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인용이 되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덮어서 진상조사가 아니라 덮기에 급급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해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해군은 싸우다 죽은 걸로 나라에서도 그 정도 대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모가 가능한 건데, 우리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군인이 시체 가라앉히는 것도 장례다. 이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러면 이 지시가 이 정도 기무사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직접 명령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기무사에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명백한 거잖아요. 군 명령 체제는 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의도 할 수 없습니다. 명령 없이 이거를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군대들 다녀오셨잖아요. 명령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군대는. 그건 바로 군법 위반입니다. 이게 지금 참 황당한 게 뭐냐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다가 이게 2014년 11월에 정인의 문건 파동이 폭로되기 직전에 싸그리 그때부터 경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수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어요. 육사그룹. 또 나오죠. 육사그룹. 이 그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나회. 누나회예요. 박지만 친구들. 이 박근혜를 누나로 부르니까 누나회예요. 이 멤버들이 그때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4년도에. 그리고 나서 조현천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중복이라서 좀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실제로 세월호 사건 때 기무사가 실행한 것들대로 돼갔다. 물론 국정원도 같이 뭔가 작업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무사의 기획력? 이게 좀 높게 사지는 측면이 나중에 유수령이나 계엄령 발동하는 쪽으로도 믿고 맡기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사에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청와대 오다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가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가 지시했냐 안 했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물론 거기에 이제 잔머리 굴렸던 김기춘이나 우병우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김관진이나 김장수나 또는 한민구 같은 자들이 동원되는 어떤 구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충격적인 게 그거예요.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아야 되는 논리가 겉으로는 돈이었지만 사실은 훼손된 흔적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이제 분노를 자아내니까 올리지 못하게 된다, 이건데 이게 할 짓이냐고요? 잠시 후에 다시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어떤 음모론이 없다고 치더라도 사건이 나고 나서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온갖 조작질을 다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 기록물 관련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뭐 30년 동안 봉인하면 되네 안 되네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재판에서 이건 봉인할 기록물이 아니라고 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젠 다 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원의 판단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서류 리스트. 그러니까 제목이죠. 서류의 제목들까지 전임 대통령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봉인해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국가기록물관리원에서는 이거를 까야 되는 겁니다. 해제해야죠. 이제. 예, 의무적으로 서류의 제목들은 다 까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해재난, 재해재난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재해재난이 국가 기밀하고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객선이 침몰한 건데 이것이 비밀 문건으로 처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었어요. 당시 우리가 이제 계급품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이 5년 만이죠. 5년 만에 이제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너무 길었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왜 세월호가 지금 아직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아직도 공작 세력이 존재하는 거 보고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건이 공개돼서 어떻게 침몰돼 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이 봉인을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본인은 스스로가 집안에서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죠. 황교안. 그렇지. 집안 내에서는 이 황씨 집안 내에서는 대통령 나왔다고 인정을 했대요. 권한대행 황교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목록만 공개한다고 해도 그 목록이나 제대로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쩌면 국가기록원에서 내놓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거지. 야 줘봐 뭐 있지. 야 아무것도 없는데 안 주려고 해. 줄 게 없는데 안 주려고 해. 그럼 사람이 그쪽에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막상 깠더니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논리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지금 기무사 건과 박근혜 7시간과 또 그것도 조작됐다는 어떤 건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방송 청취자들이 불편해한다고. 나도 이제 이런 거 있겠지. 나보다 더 조금 객관성 유지하려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면 나는 음모론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방송하는 시간 내내 중화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음모론을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던데 이런 거 보면 이거 뭔가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기록물 공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후에 있을 세월호의 원인을 규명하는 재판에서 정확하게 이 시간대 무엇을 했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으며 각 부처 기관장들은 어떻게 청와대에 보고됐고 어떻게 송수신됐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공개가. 그 내용이 있든 없든. 그래야만 조작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고 7시간의 흔적을. 그러니까 7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추론할 수 있고 그게 추론의 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추론이 돼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서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열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리스트 제목을 열면 거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침몰 이전에 기무사가 이전에 움직였는지 국정원도 이전에 움직였는지의 문제도 밝힐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사건 이후에 기무사와 국정원이 움직였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움직였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세월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명령 없이는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지다시 세월호다 시리즈에서 명종님이 그때 계속 있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가까운 곳에서 군대에 훈련이 있었어요. 오는 걸 방해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네덜란드 가서 모형 항주 실험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세월호 조건이랑 또 아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급변침이 일어나고 침몰하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번 네덜란드 실험에서는 실험 결과가 좀 웃겨요. 예를 들어서 외력을 주면 배가 무너지진 않더라. 다만 급변침은 가능하더라.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물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 외력을 더 세게 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외력이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대략 설정해놓고 외력 실험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건 간에
세월호의 침몰은 급편침에 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급편침은 일어날 수 없는 급편침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자체적으로는 낼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세월호 밖에서 들어온 힘, 그게 어떤 힘이든 간에, 그게 흔히 말하면 앵커부터 시작해서 잠수함이든 뭐든 간에 그 외력들에 의해서 배가 급편침하는 것까지는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 네덜란드에서 시험장에서 나온 결과 중에 2,000톤의 외력이 작용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톤의 외력이 작용하면 세월호 항적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침몰시 항적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도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급편침만으로 침몰이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력으로만도 설명이 안 된다. 외력으로 급변침한 것까지는 설명이 돼. 근데 가라앉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결론은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무사가 숨겼던 내용이 도대체 뭔가? 여기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130회 모의 시험을 했는데 모형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예력을 주면은 세월호처럼 급변침 하더라. 이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외력 없이 자체적 급변침은 불가능했다는 건 원인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침몰 원인이 급변침이잖아요. 근데 급변침까지는 밝혀낸 거예요. 외력에 의해서. 근데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문을 다 활짝 열어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는 실제로 그 세월호 사건은 다시 조사가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아직까지 밝히지를 못했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가서 실험을 해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특조위는 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그 이번에 칼기 사건 관련한 인터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김현희가 장착한 그 폭탄으로는 비행기가 그렇게 산산조각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행기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한 비행기 전체로만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크기의 구멍만 살짝 뚫려요. 칼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 김현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느끼려면 그 양의 포객을 갖다 놓고 컴포지션 터뜨려 보면 돼. C4 도시락 크기. 근데 그렇게 배가 산산조각이 안 나. 그러면 재조사 하는 게 맞고 세월호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재조사를 해야 되고 재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조치를 취하고 있는 좌연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는 좌연을 뜯어내고 미수습자 수습을 하겠다는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이 배의 외피를 다 뜯어낸다고 하면 이 원인 규명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체로 원인 규명은 이미 저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손상이 크고 실제 가봤잖아요. 구멍이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뚫려서요. 너무나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될 수 없다. 저는 사람한테 찾고 싶어요. 당시 동원내 국정원과 기무사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원들. 키는 선원들한테 있다. 선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원 여러 명 중에 한두 명은 이것이 침몰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과 기무사 동원된 자들의 명령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리고 누가 미군의 함정들이 구출하러 오는 걸 막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범인이 보인다. 기무사가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보고한 숫자가 156차례를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무사에서 막 무작위로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가 수동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 정도 숫자면은 청와대가 뭔가를 하더라고 그거에 대한 답을 기무사가 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긴밀하게. 그래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뭐냐면은 검찰은 사실상 세월호 사건을 덮어주려고 하는 수사를 했고요. 그렇지. 근데 군이 왜 세월호 사건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가, 이 부분은 꼭 밝혀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체보다는 제가 아까 사람이 키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 명령을 내렸고 왜 그거를 관여했고, 그리고 선원들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저는 키에 있다고 봅니다. 굳이 선체를 보지 않더라도 이들을 종합적으로 특별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다가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짱돌로 조사버리든 어쩌든 저는 이게 사람한테 답이 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후에 기무사가 개입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4월 말부터 아니랍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사고가 나자마자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이 세월호 중심으로 또 그러니까 세월호 쪽을 빼고 일부러 어떤 언론들은 위수령, 계엄령 쪽으로만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세월호 사건이 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어요. 위수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세월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 때 우울증에 이렇게 있을 때 뭐 백소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남성분들을 위한 그런 비슷한 성분이 식물이 있어요. 마카, 페루의 산삼이라 그래요. 그 산삼도 왜 높은 산에 왜 선선한 곳에 자라는 게 좋잖아요. 페루가 고산지대 해발 4,000m 아닙니까? 해발 4,000m 이상에 자라는 식물인데 그 척박한 바위산을 뚫고 자라는 놈이고요. 산소도가 되게 희박한 상태에서 척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생력이 아주 강해요. 미 항공 우주국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주인들의 우주식으로 조라고 변할 정도로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와 한국의 산삼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마카는 영한네이처가 원조입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마카산삼 녹용도 있습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준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아, 용병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얼굴 타셨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더 검게 되셨어요. 라오스에서 네, 여행 갔다가 중국 한 3일 제 민주연구원 대표로 갔다 왔는데 라오스가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돗대기 시장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3년 전에 가서는 너무 고즈넉하고 좋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또 그런 거 있고 근데 이거 비가 말이죠. 진짜 이 손가락 마디만한 비가 오는 걸 봤어요. 와 정말 그 스콜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어마어마하던데요. 차 안에 있으면 막 부서질 것 같은 네,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그쪽에서 비 한 번 오면. 네, 라오스 여행은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참 시간도 좋았고요. 루앙프라방이라고 라오스가 길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좀 더 긴 나라가 오른쪽에 있는 베트남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 밑쪽으로 그다음에 약간 그 옆쪽으로는 또 태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 그러니까 라오스의 북쪽이 루앙프라방이라고 우리로 치면 경주 비슷한 고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맥을 넘어오면 방비엥 그 밑으로 비엔티엔이라고 수도가 있는데 루앙프라방은 보니까 아직도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보존도 잘 돼 있고 상당히 옛날 그런 기분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스님들 탁발하는 것도 새벽에 저희들 일어나서 가서 기도도 하고 스님들한테 이렇게 소위 스티키 라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찰떡 같은 그런 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탁발한 거를 보니까 일정하게 받으면 나머지를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버리고 가나 그랬더니 버린 게 아니고 그 바구니는 또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적선하는 걸로 또 아이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라오스가 공산주의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75년도에 왕정이 폐지가 되고 공화정이 들어서서 지금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나라이긴 하죠. 베트남도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잖아요. 중국도 근데 공산주의고. 저는 조금 의외인 게 그 공산주의 국가인데 종교가 어떤 메인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절반 이상이 불교죠. 보통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까 오래된 불교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승려들이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대접도 받고 역할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분법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극렬하게 같이 대립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베트남도 그렇고 놀러들 다 가잖아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딱히 그런 거 없는 우리 당근님. 네, 안녕하세요. 당근입니다. 아,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착착착 박사 같은 우리 김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2살짜리 김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직 공무원이 끝나고 나니까 얼굴에 때깔부터가 시골 촌놈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격이 확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왕이면 백수의 왕. 더운 나라에 여행 갔다 오신 우리 영배 형님. 안녕하세요. 백수의 왕 김영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더워다리로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왜 2살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기무사 그 개새끼들. 아 시원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씨발놈들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 광장에 있었는데 아 죽었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덤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2살짜리 김 선생으로 이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지금부터는 덤이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거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 못했던 거 그냥 괜히 체면 차리고 그러는 거. 그래서 저런 세력이 사실은 국기문란이고 그렇죠. 헌법 유린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반국가 사범들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문명 국가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맨 처음에 추미애 대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사실 설마 한 거죠. 네,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그때 말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렇게 따지면 정말 그때 진짜 탄핵이 기각되었으면 진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게 되네요. 저는 제가 이제 2살짜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진짜로 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연인원 뭐 1,300만이 거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탄핵 기각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말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는 저는 헌재랑 그 당시 어느 정도 조율이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보면 지금 이정현 의원이고 누구고 뭐 이렇게 전화하고 만나고 이래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보면 헌재도 사실은 그렇죠. 그날 케이크 만들었대잖아요.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케이크 만들어 놓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확실히 이게 기각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헌재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탄핵에 대한 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겁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는요 다음 주도 할 수 있어요. 네. 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세월호 관련한 뭐 박근혜 눈물 뭐 등등 여러 가지 보도에다가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세월호 선체에 인양을 하면 거기에 다른 어떤 파손의 형태가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분노할까봐 인양하지 마라 이런 보고서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실시간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요거 모아가지고 다음 주에 어떤 분인가가 뭐 기무사 뭐 이렇게 하나만 주제로 갖고 오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집으로 그냥 세 분이 다 기무사로 네, 다 그냥 한번 물어뜯어 볼까요? 기무사 1, 2, 3 이렇게. 네, 그렇게. 진짜 이름도 기무사야. 아유 정말.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당근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배님 라오스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비행기 탔죠. 비행기 탔죠. 네. 진에어 탔습니다. 진에어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아시아나 정비 관련해 갖고 돌려막기 뉴스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 정비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있으세요?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다 자신 있습니다. 항공기 관련해서는 다 자신 있으니까요. 오케이. 물어보시면 재미나오는데요. 자, 항공기가 우리 그 여행이나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이 교통수단이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사 이제 정비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비 문제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좀 빈번한 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항공기 정비 불량에 따른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 건수는 모두 93건이나 있습니다. 연도별 회항 건수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 32건, 2017년에 무려 29건이 발생되었고요. 특히 2년 반 동안에 국내 항공기 총 회항 건수는 674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기상악화는 552건으로 82% 정도였고요. 항공사별로 따져보면 회항 건수가 가장 많은 항공은 아시아나가 약 3년 동안 42번, 대한항공은 20건 정도 있습니다. 그제였나요? 아시아나 항공 LA행 비행기가 타이어 결함으로 인해서 회항을 했고, 그리고 7월 3일 아시아나 전 정비사 김영수 씨가 CBS 라디오에서 아시아나 항공 부품 돌려막기에 대한 부분을 폭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답은 아시아나 문제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기를 매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항공기에 대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잘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그 라오스 가실 때 작은 비행기 타고 가셨죠, 진해안. 그랬죠. 예. 그 비행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새 비행기가? 가격으로? 네. 글쎄요, 한 200억? 아니요. 얼마일까? 옵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737 기종이에요. 737 제네레이션이라 뉴 제네레이션에서 800, 900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약 1122억 원 가량 합니다. 1122억 원. 네네네. 그리고 이게 좀 고무줄 같기도 해요. 약간 좀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에어버스 380 기종은 얼마일까요? 따지면 그거 한 3천억, 5천억? 5,152억 원입니다. 그 에어포스 원이 그 기종인가요? 제일 큰 거요. 에어포스 원. 네. 미국 대통령. 아니요. 그거는 이제 747기고 380은 제일 큰 거 2층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거 있어요. LA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네. 프랑스에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5,152억 원이고 보잉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대통령 전용기로 쓰시고 계신 임차에서 그게 4,42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종 전자 부품이나 뭐 이런 거 옵션이 이제 뭐 추가를 하면 이제 억대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항공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대충 뭐 얼마일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이 정도 금액이신지는 솔직히 모르셨죠. 상당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발주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게 돈이 없으면 그렇죠. 막 엄청 비싸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적산 불화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대로 이제 쭉 이어온 거니까 후발주자는 뭐 LCC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한 대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그쵸.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 때문에 이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할 그런 게 되죠. 뭐 자동차에 워런티가 있지만 항공기는 모르겠습니다. 워런티가 있는지는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를 하면 되지만 사실 비행 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정말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도 거진 비행기 요즘에는 좀 기술이 좋아서 비행기 엔진이 하나가 꺼져도 어느 정도 비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두 엔진이 꺼지더라도 어느 정도 글라이더로 해서 비행을 할 수는 있어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아실 겁니다. 영화 있죠. 그걸 충분히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글라이더 비행으로 그게 버드 스트라이커 때문에 두 개의 엔진이 날아가 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가서 허드슨 강에 부시작을 한 예죠. 그건 이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얘기할 거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멀죠. 그러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비가 불량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에어아시아편 8501편 추락사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 불량도 불량이지만 기장의 판단 미스도 됩니다. 항공사고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만으로 사고가 나진 않고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 이전에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온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단일 사고로는 제일 많이 죽은 게 저팬에어
1, 2, 3편 85년인가요? 네, 그때 일어난 건데 그것도 정비 불량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게 단일 사고로는 최대 500명이 네, 사망을 했죠. 520명 정도인데 4명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추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많이 살아 있었는데 구출하는 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진 사인을 이제 나중에 알다 보니까 몇 분은 추우니까 저체온증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원래 저편에어 1, 2, 3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옛날 일이고 그리고 기종이라든지 항공기 기종이 요즘에도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요 2014년 에어아시아 8501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항공사고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공개 언론에다 다 공개를 하는데 이건 뭐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8일 아침 6시 20분 정도의 사고가 났고요. 인도네시아 자바의 카리마타 해협 해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 유형은 시스템 임의 조작이고요. 고고도 실속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고요. 탑승자 162명 전원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나 항공입니까? 그 잔해도 아니요. 에어아시아. 잔해 못 찾은 사건 아니에요? 잔해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블랙박스도 찾았고요. 다 찾았습니다. 일단 사고기 정보를 알려드리면 에어버스 A320 216편이고요.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의 본사인 에어아시아의 항공의 자회사 항공 소속이고 이 사고기는 2008년도에 제조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넘으면 이제 고령기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낡은 기종은 아닙니다. 이때 사고 조종사를 했던 기장님은 약 2만 시간 정도 되시는 베테랑 기장이시고요. 이리안토라고 53세 인도네시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은 레미 에마누엘 플레셀 46세 이분은 한 2000시간 정도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기에 대해서 어떤 정비에 대한 불량이 있었냐면 방향타 시스템이라고 RTLU라는 거 있습니다. 이 RTLU라는 거는 방향타 제한 장치로 불리우는 건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방향을 하잖아요. 비행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조종사가 방향타를 조종할 경우에 방향타를 공기 역학적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방향타의 작동과 속도를 타각 범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컴퓨터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된 부분이고요. 제가 정비 관련해서 많은 사고 유형을 졌다가 이거는 정말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막을 수 있는 사고였어요. 충분히. 근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1년 350일 전인 제가 아까 2014년 12월 달에 20일 날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2014년 1월 10일 날에 1번 RTLU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경고등이 메시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래서 정비사들은 자동 비행 시스템을 점검을 했고 경고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 다 고쳐졌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행을 하다가 한 달 뒤에 2월 18일에 이번에는 2번 RTLU의 결함이 발생했다고 메시지가 또 뜹니다. 이때 정비사들은 비행 컴퓨터의 회로를 차단하고 작동을 시켜 전원을 공급해서 전원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린 후 다시 리셋하는 수행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메시지가 없어지고 수리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비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3달 동안 또 잠담하다가 5월부터 결함이 다시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됐고요. 발생 메시지가 비행 중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났다고 해도 카운터가 일단 한 번으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총 카운터가 된 게 2014년 12월에 무려 9건, 12월 1일, 12월 19일, 21일, 24일 지속적으로 계속 경고등이 뜬 건데 이게 거진 수백 회 정도 발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떴네. 네, 엄청 많이 떴죠. 그러니까 한 번 비행을 나갔는데 14차례 RTLU 결함이 발생했다고 경고 메시지가 뜬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뜬 거를 이제 비행이 나가기 3일 전에
이 메시지가 푸시백, 그러니까 토잉카에 딱 결함을 해서 이렇게 밀고 갈 때 이 메시지가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메시지 떴다 이렇게 해서 기장이 다시 게이트로 붙여서 가지고 정비사로 호출했더니 정비사가 와가지고 다시 그 아까 똑같은 절차를 수행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리셋을 시킨 거죠. 그래서 기장이 보고 야 이거 우리가 나중에 비행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메시지 뜬 대로 나 만약에 나오면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근데 이 항공기가 엔진의 시동을 딱 걸려고 할 때 또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장이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딱 붙여가지고 승객을 전부 다 내리고 대체 항공편을 이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사는 다시 탑승해서 이 컴퓨터를 완전히 교체를 해버려요. 교체를 해서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고 비행기가 다시 비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들어오자마자 원래 교체했던 컴퓨터를 빼고 기존에 있던 문제 있던 컴퓨터를 다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고 메시지가 다시 뜹니다. 자 이제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이륙을 할 때까지도 메시지가 전혀 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순항고도 32,000 이때 솔직히 그 난기류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대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난기류라든지 이런 게 비행기가 아까 뭐 스코어 놓은 것처럼 기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 않아서 좀 이때 그 사고 당시에 좀 난기류가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그 컴퓨터 리셋을 하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버튼을 리셋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번이 맨 처음에 떴고 그 다음에 2번이 떴는데 1번 끄고 2번을 껐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1번, 2번 또 동시에 떠요. 경고가. 이렇게 뜨고 계속 이상이 발생해지자 아까 정비사가 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리셋을 완전히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컴퓨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오토파일럿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컴퓨터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그 자동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오토파일럿 자체가 없고 완전히 그냥 파일럿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되니까 동시에 타각이 기장들이 이걸 막 하고 만지는 사이에 한쪽 타각이 2도 정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네, 돌겠죠.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는데 이 선회를 하자마자 계속 경고등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경고등이 뜨고 메시지 계속 뜨고 이러니까 기장이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뷸런스도 있기 때문에 터뷸런스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비사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기장이 한 가지 사실을 관가한 게 있는데 회로 차단기를 이용해서 전원을 차단을 했을 때 다시 전원 공급을 받더라도 비행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원 재공급 후에도 수동으로 전원을 껐다가 켜는 리셋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그냥 다운된 상태예요. 계속 켜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타각이 또 이도했고 비행 컴퓨터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그 크루징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꺼지고 이때 메시지 블랙박스에 메시지 뜬 거를 보면요. 오토파일럿 꺼졌고 얼티메이트 로우르 보호 모드,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전부 다 보호 모드로 변경이 되었고요. 오토 스로틀 전원도 꺼지고요. 그거 추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대의 비행 컴퓨터 모두 결함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이 이제 완전 수동으로 해야 되는 네, 완전히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근데 비 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그 아까 타각이 제 멋대로 왼쪽 타각이 이도고 꺾였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도 이 시계 관련해서 보면 항공기에 보면 그 자세지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10초 동안 이게 2도 이렇게 기울였다는 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고고도에 올라가면 이렇게 꺾여도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때가 약간 공간에 대한 상실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모두 다운이 된 이후에 완전히 비행이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그래서 급격한 실속, 그 다음에 급격한 다운, 그 다음에 질문 하나 있는데 지금 얘기가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아까 네.
오전 5시 35분에 그 이륙한 건데 지금 저녁 시간이 됐나요, 지금? 네. 그러면은 12시간 넘게 상태가 아니죠, 지금. 네. 그 오전인 아까 비행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요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뭐 쉽게 저는 전문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상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껐을 때는 제어가 이제 되는데 그게 운행 중에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종사는 그걸 하드 리셋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네. 껐다가 이 통제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렇죠, 걸로 이해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이게 사고의 시가 아침 6시 20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쯤에 이제 사고가 난 거고, 예.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된 거고 급격한 실속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사고에 대해서 미리 컴퓨터를 갈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미리 정비를 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한국인 3분 선교사 가족분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계셔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그 항공기 수리 관련돼 갖고 요번에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항공기 수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으신가요? 회사. 예, 회사가 항공기를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리 정비 업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에비에이션이라는 K라는 회사 총 3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그 항공사의 자체 정비팀인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전문으로 하는 수리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왜 정비를 안 하죠? 지금 없어요. 그게 기술도 그렇고 회사 법인 설립도 안 돼 있고 한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카이가 정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사천에다가 오픈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뭐였냐면 대한항공은 돈도 많으니까 자체 정비해요. 아시아나는 한 50% 정도 된대요. 나머지 이제 50%는 루프트한자 쪽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갖고 체결을 하는데 진에어는 대한항공 소속이잖아요. 진에어는 수리가 돼요.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은 아시아나 소속이니까 수리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LCC들은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CC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를 못 맡기니까 이상이 생긴 다음에도 임기응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수리를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제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겨우 찾아서 지금 몽골로 가서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리가 지연됐을 때 저가 항공사에서 발생하는 금전 손실이 1일 1억씩이 됩니다. 지연됐을 때의 비용 처리되는 게. 그러다